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근입니다.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원전은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죠. 현재 원전 비중이 2024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전 비중은 31.5%입니다. 동년 대비 1.1%가 늘은 수치입니다. 작년에 체코에 24조 원 정도 규모의 원전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양자구도였는데 가격 면에서 좋은 조건이 돼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64.5% 정도, 가장 높죠, 세계에서. 그리고 원전 기술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위권에. 물론 중국이나 소련, 미국, 그런 나라들이 기술이 상당히 우위에 있죠. 우리나라 기술은 그 밑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생겼죠.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전에 관심 가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선정을 해서 지어보자. 그리고 착공은 1971년도였죠. 그래서 77년도까지 걸렸습니다. 만드는데.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가동된 것은 1978년 4월인가 가동이 처음 됐죠. 그 당시 그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에 협력을 해줬던 곳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그 소유주는 캐나다의 카멜라라는 회사예요. 그 핵 원료 만드는 회사. 소유권은 캐나다의 핵 연료 만드는 카멜라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 지적 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서 그 모델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죠. 초창기 모델.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력이나 기술이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바라카 원전
한 20조 원 정도 됐죠, 그때. 최초 이제 원전 수출이었는데.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원전에 대한 직접 재산권 요구하게 되죠. 수출을 하려면 본인들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2조 원을 주고 설계까지 관여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아마 정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약은 거예요. 한 40년 된 설계에 대한 직접재산권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해서 고려해서 매듭을 그렇게 졌는데, 요번에 채권 원전 하면서 프랑스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팀코리아 뭐 한수원을 비롯해서 두산 이렇게 이제 협력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이 팀코리아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팀코리아가 된 거죠. 유럽에서 왜 프랑스가 안 되고 팀코리아가 됐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거절할 수 없는 뭐 가격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번 이슈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너무 저가로 이렇게 입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손해볼 정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근로자를 또 써야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기술, 전수,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당장 채권도 뭐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수출입은행에서 대여해주는 형태, 장기로. 그런 진행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방문도 했고, 근데 실코 대통령이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기술에 대한,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죠. 시공 자체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만 유지를 해오는 회사죠. 미국이 제조에 이렇게 손을 놨기 때문에 설계하고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시공도 관심을 갖는 거죠.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하고 만나서 건별로 이렇게 직접 재산권을 받지 않고 하나의 공동 마케팅, 좋게 말하면 공동 마케팅이죠, 형태로 갔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채권도 웨스팅하우스가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라 우리 기술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적재산권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요번에 체코로 가는 모델이 APR 1400 모델인가 그래요. 그거는 한수원 자체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그 APR 1400 모델 자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적용이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저 한수원이 왜 특허권을 안 냈는지 APR 1400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남지도 않는데 로얄티 주고 뭐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석연료를 더 쓰자. 10년, 20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유, 천연가스를 이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좀 주춤하죠. 얘기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조금 더 지어질 것이다. 원전 시장이. 유럽이 한 11기에서 20기 정도 더 수요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하고 우리 같이 가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수원이 들어준 것 같아요. 타결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뜨더라고요. 문제는 비밀 유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웨스팅하우스가 시공은 아직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너네가 줘. 설계하고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담당할게. 그러면서 시공 관련돼서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갑질이죠, 갑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수원이 조금 대차게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 이제 독자 기술이 있다. 우리 특권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역학관계상 좀 눈치를 좀 기분은 나쁘지만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었던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얹혀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타결이 됐는데 조건이 명확하게 뭔지는 발표를 안 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추측을 하기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하시는 게 설계하고 자기들 갖고 있는 그 기술, 거기서 마진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공에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공하는 노하우도 없고, 이런 베이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 타결된 협약서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한수원 자체에서 우리나라 그 원전 모델, 시공 모델에 대한 국제적 특허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대로 다 하고 수익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면 좀 실용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돈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수출입은행이 돈까지 빌려주고 뭐 20년 30년 장기로 빌려주면서 시공을 하는 형태면 사실 국익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남는 장사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폴란드의 그 수출한 방산 문제도, 폴란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방산 수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수출입은행은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 돈을 대여해 주면서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대여해 준 돈의 10%가 하나그룹 계열사에 10%를 해준 거죠. 하나가 방산이 크잖아요. 본사는 하나하고 이제 회사가 틀리지만 하나그룹 계열사에 10%를 해줬다. 너무, 아무리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 그룹한테 10%씩 해준다? 국책은행이? 뭐 한국산업은행이 하나 계열사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가야 될 기회비용이 없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동영상에 작년 10월, 9월 달에 올린 적이 있어요. 방산도 수출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도 대주고 장기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성과식 국정을 한 이게 결과거든요. 그렇게 사실 무리하게 안 해도 된다. 이 실용주의죠. 돈이 남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이 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폴란드나 체코를 토대로 해서 유럽과 전 세계의 방산과 원전의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넓히는데 지렛대 역할은 할 수 있죠. 이제 경력 캐리어가 이제 쌓이는 거니까. 네. 남는 장사를 좀 하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협력관계로 가는 그런
협약을 타결했다고 하길래 봤더니 그 협약서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는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산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너무 많은 그 대출 비중이 있고,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비용이 또 상실되는 그런 왜곡 현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정부가 지금 상당히 구심점이 좀 이렇게 딱 잡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산자부 장관 주관으로 해서 체코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좀 검토를 해가면서 협약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산업을 지키고 시장을 선점하고, 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구체적 특허를 받아서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런 과정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번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아드가, 전기차가 이렇게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가격이 우리나라 전기차의 동급 수준으로 60, 70% 싼 거죠. 급은 뭐 한 투싼급? 그러면은 2700에서 3000cc? 그 정도 안 되겠어. 투싼급 가격은 우리나라 동급 기준 65%에서 70%.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뜻, 그렇다고 선뜻 이렇게 사기는 좀, 왜냐면 중국 제품에 대한 아직까지는 품질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렌트카 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SK 렌트카, 롯데 렌트카 중국에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 렌트카 시장이 40%를 점유해버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비아드가 들어온다. 비아드가 이제 차종이 많이 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현대나 기아차도 뭐 개발하겠지만, 비아드가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360만 대, 테슬라가 160만 대, 현대가 한 50만 대, 51만 대 정도. 비아드가 테슬라를 앞질렀죠. 네. 만약에 현대차에
보조금, 현대차나 기아차에 전기차 기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중국도 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보조금을 주면 경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비아드를 주지 않는 보조금 제도, 이거를 잘 마련을 해서 법에 하자 없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크레임을 걸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국내 전기차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저가 공세로 들어오니까. 다방면으로 준비할 게 많은 거죠, 사실. 많이 보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전기차가 무서운 게, 테슬라가 스페이스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있고 중국도 인공위성이 있죠. 우리나라 아직까지 경쟁이 조금 약하잖아요. 우주항공 쪽에서. 그럼 이 전기차를 타면 운전하고 전기차 안에서 뭐하고 전화하고 그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임상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다 싸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를 다 어디서 어디가 몇 대 돌아다니고, 거기에는 누가 탔고, 여성이 탔나 남성이 탔나, 뭐 젊은이가 탔나 아니면 뭐 노인이 탔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휘발유는 어디서 넣고, 전기는 어디서 충전했고, 마트는 어디를 이용했고, 월마트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한국의 홈플러스를 이용했는지, 뭐 그런 정보를 그 안에서, 전기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거를 그 소비 패턴,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위성을 통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는 그게 어렵잖아, 지금. 근데 테슬라나 비아드는 제가 볼 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차에다가 혹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칩 같은 걸 또 붙여놨을까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 전기차라는 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걔네들이 워낙 그 우주항공이 발달해서 다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핸드폰은 무슨 기종을 쓰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보안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전기차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보안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 이거. 그러지 않으면 AI 시장에서 이거 뭐 다 보여주고 경쟁하는 거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없고 앞서 나갈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차가 저는
물론 이렇게 신산업이고 좋지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 전기차 자체.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막 아주 앞서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고 앞서 나가니까 지금 손정희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마가에 가서 150조 투자했죠. 1,000억 불 투자한다고 했는데 2배 하라고 150조로 투자하는데도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장사꾼. 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AI와 로봇을 합쳐서 핸드폰을 우리가 갖고 다니듯이 나와 동행하는 AI, 그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행하는 AI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 AI가 같이 크는 거야. 같이 커서 그 잘하는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중요해요. 지금 미국도 구글이나 저커버그, 베타, 알파벳 구글하고 저커버그는, 베타는 트럼프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미국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안 도와줬다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막 좀 불이익 주려고 하고. 예. 머스크도 로봇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00만 주 더 사서 지분 30%로 삼성의 자회사로 만든 거죠. AI를 로봇과 합쳐서 하나의 핸드폰처럼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AI 시장. 이게요, AI도 또는 로봇도 B2B, 기업 간의 거래로는 생태계가 크질 않아요. 한정돼 있거든. B2C야 돼. 기업과 소비자. 대다수의 이 70억 지구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한정돼 있죠. 그 네덜란드 ASM에 DUV 만드는 거 있죠. 파운드리, 장비. 그런 회사들은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B2B는. 기업한테 팔아야 몇 개를 팔겠어. B2C야 되거든요. 핸드폰처럼. 그거를 AI형 로봇. 태어날 때부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쇼츠 하나 올렸는데, 지하세계. 지하세계도 신산업이다. 물론 지하철 있고 지하상가 있죠. 아케이드, 지하 아케이드. 그렇지만 그것은 한 1차원적인 지하 공간이고, 정말 하나의 서울 같은 시가 지하에 있다. 저는 미래에는 그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는 달에 가서 살고 화성 가서 산다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옷이나 이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속. 땅속으로 인류는 들어간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 땅속. 땅속에 세계를 만들려고 할 거다. 그러면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만드는 회사도 유망한 업종일 수 있다. 지하 세계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저는 서울시 같은 게 땅속에 있다. 이런 게 미래 세대의 신산업일 수 있죠. 서울이 대단한 도시예요. 왜냐면 그냥 도시로서만 GDP, GNI 따지면 뉴욕이 제일 크죠. 뉴욕이 10만 불 넘을걸요. 1인당 GNI가. 그 다음이 도쿄. 그 다음이 LA. 서울이 4위예요. 4위. 평균 GDP가 4만 6천 불인가?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3만 3천 불, 3만 5천 불, 요 정도 되잖아요. 서울 자체만으로는 4만 6천 불. 만 불 이상이 더 높아요. 서울만 따지면. 서울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높죠. 경제적인 부가가치 면에서. 원전 얘기하다 지하세계까지 왔는데, 조금 실리를 챙기면서 외교, 무역 이런 거를 해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집사람한테 가게 맡기고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민분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화이팅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